21세기 초강대국이 됐다. 그들은 유럽 문명을 기초로 삼아 독창적인 발전 방향을 찾아냈으며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줄곧 세계 무대에서 강대국의 자리를 지켜왔다. (5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광활한 대륙은 인디언의 땅이었다. 천부적인 열정을 가진 그들은 자신들만의 풍습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역사를 써나갔다. (15세기) 무렵 유럽인들이 이 미지의 대륙을 발견한다. 그 후 유럽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주민들이 몰려들었고 식민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8세기 영국은 북아메리카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한다. 미국의 역사는 영국이 세웠던 이 13개의 식민지로부터 시작된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윌리엄스버그. 이 마을은 식민지 당시의 생활을 보여주는 역사 공원이다. 마을에 들었으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200년 전으로 빠져든다. 조용하고 질서가 있는 마을. 이것은 우리에게 진실의 역사를 담은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18세기 윌리엄스버그는 버지니아의 주도로 식민지 총독부 소재지였다. 총독부는 대영 제국의 권위를 상징했다. 식민지에서의 생활에 관한 문제는 모두 식민지 의회를 통해서 결정됐다. 의회 구성원은 다른 직업, 다른 분야, 다른 계층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됐다. 이 의회는 식민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였다. 의회 건물은 총독부와 동일한 권위를 갖춘 유일한 건축물이었다. 이 영국의 식민지는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와 남미에 세워진 다른 강대국의 식민지들과는 달랐다. The British government, while it is the sovereign government, it has the ultimate legal power, was superficial in the British case. And therefore, the individual colonies were left largely to their own to govern themselves as they wanted to, and they did with certain supervision from Britain, but largely it's self-government.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특수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자치관리 운영 체계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 역사는 멀리 유럽에서 온 한 척의 이주민 선박에서 시작된다. (1620년) 종교 탄압으로 쫓겨난 100여 명의 영국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발했다. 그들이 험난한 바다를 건너는 목적은 자유로운 종교의 성지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And the Pilgrims were separatists. That is to say, they left the Church of England and set up their own denomination because they wanted to practice religion as they saw fit, without not the way the official church did it. 메이플라워호의 승객들은 사나운 파도와 질병의 고통을 견디며 망망대해에서 외롭게 표류했다.
그보다 더욱 막막했던 것은 그들이 맞이할 황량하고 낯선 대륙이었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 메이플라워호가 북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기 직전 선박에 있던 41명의 성인 남성들은 서약서를 쓰게 된다. 이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서다. 배에 탄 사람들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 자주적인 식민지 정부를 수립하고 다수결에 의한 공정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고 따를 것을 합의했다. 이 메이플라워 서약서는 현재 역사학자들이 인정한 미국 최초의 정치 협약 문서다. Is symbolically significant because it is probably the first example of groups of people coming together with no supervision and deciding to form their own social and political compact and govern themselves according to what they called just laws. 1620년 11월 21일 유럽의 문명을 실은 메이플라워호가 66일간의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약속대로 플리머스 식민지 자치단체를 결성한다. 당시 메이플라워호를 그대로 재현한 선박이 플리머스 항에 정박돼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1620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이 놓여 있다. 이 돌은 청교도가 최초로 북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기대심과 꿈으로 가득 찬 청교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왔다. 그 중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계층과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 탐험가,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잡혀온 흑인 노예들도 있었다. 신대륙은 점차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북아메리카 에팔라치아 산맥 동쪽에 대서양 해안에는 대영 제국의 13개 식민지가 연이어 건설됐다. 他们在这个理论上，他还是英国的子民，还是受英皇这个承认这个英皇统治的。可是实际上，他们要有什么事情啊？天高皇帝远，真正的天高皇帝远，谁也管不了他们。所以他们必须自己组织起来，这个就是自己互相帮助，慢慢形成一套管理的方式。 Self-government was really a theme that runs all the way through 2 centuries of early American history, and organized adversarial politics, which you did not have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I won't go into that, but the governments of Spanish and Portuguese America were very different in this. They had much less self-government. But the British, partly because they were mainly concerned with the regulation of commerce and not with territorial control in depth, allowed the governments to form themselves with some supervision from Britain. Certain laws had to be approved in Britain, and there were regulations that came from Britain. But on the whole, they were left pretty much to themselves, especially in vital matters such as taxation. 이러한 자유는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했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를 갖도록 했다. 사람들은 윌리엄스버그 거리를 걸으면서 200여 년 전의 식민지 시대를 마음껏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신대륙의 생활은 왜 계속 이어지지 못했을까? 무엇이 이 신대륙의 운명을 바꿔놓았으며 무엇이 이곳에서 세계 대국을 탄생시켰을까? (18세기) 중엽 대영 제국은 영토 확장을 시작한다. 그들은 먼저 스페인을 물리쳤고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와 7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 끊이지 않는 전쟁은
대영 제국의 국고를 바닥나게 했다. 그들은 이 식민지에서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재정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英国人从1763一直到1773、1774，在这么差不多有10年的时间，每年变换着不同的花样，向这个殖民地征税。那么在这个征税的过程中间，尤其是1765年，他开始征收叫做印花税。殖民地呢，他对这个印花税非常的反感。 Well, the Stamp Act, by trying to tax Americans by a body like the British Parliament, trying to tax Americans in which, when they had no representatives in Parliament, this is a violation of the most fundamental thing in the Mayflower Compact. 대영 제국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기로 하자 세금 징수에 저항하는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영국군이 신대륙에 주둔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군대의 주둔지를 마음대로 정했고 심지어 민간 주택까지 침범했다. 또한 교역이 끊기고 식민지 의회도 감시를 받게 됐다. 영국 지배하에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메이플라워 서약 이후 이어져온 자치 운영에 전례없는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역사의 갈림길에 선 신대륙의 사람들, 결국 그들은 투쟁의 길을 선택한다. 오늘날 윌리엄스버그를 찾은 여행객들은 당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식민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Sir, we are not weak if we make a proper use of that means which a gracious God of nature hath placed in our power. 3 millions of people, armed in the holy cause of liberty, and in such a country as that which we possess, are invincible by any force which our enemy can send against us. (1775년 4월 19일) 신대륙 북동부에서 첫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소리는 맑고 고요한 하늘에 널려 울려 퍼졌고 대륙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다.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에서 영국군과 아메리카 민병대 사이에 시작된 최초의 전투. 이 한 발의 총소리로 시작된 전쟁,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이었다. (1776년 7월 4일) 13개의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미합중국을 결성한다. 이들은 대영 제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이날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됐다. 독립선언문에는 평등과 자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평등하며 신이 그들에게 뺏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 그 권리에는 생명권, 자유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13개의 식민지가 연합해서 종주국 대영 제국의 도전장을 던진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식민지는 유럽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영 제국과 8년간의 긴 전쟁을 거쳐 독립을 이뤄냈다. 신대륙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 이 시기,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8세기 후반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있었다. 절대왕정의 권력을 바탕으로 번영을 누리던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고
독일은 국가 분열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러시아는 18세기 초 표토르 1세가 주도한 개혁이 성공하면서 점차 강대해지기 시작했고, 중국은 청나라 건륭제 시대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난 이 새로운 국가는 당시 세계 무대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독립하기 전까지 100여 년 동안 이들은 대영 제국의 보호 아래서 발전해왔다. 북부의 상공업, 중부의 농업, 남부의 플랜테이션 농업, 이 모두 영국의 자유무역 체계 아래에서 발전된 것이다. 전쟁의 아픔을 겪고 태어난 이 나라는 영국의 도움 없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 문제는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었다. 독립 후의 미 합중국은 강력한 지도자도 법원도 없었다. 유일한 정치적 조직인 국회도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독립 직후 13개 주는 하나의 연약한 연맹에 불과했다. It was painfully clear they could not trade. There was no uniform currency. There was no way to have foreign policy. It really was a disaster.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지만 나라의 안정과 번영은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 육군 총사령관을 맡았던 조지 워싱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세우는 것, 아니면 13개 독립국가로 분열되어 영원히 싸우는 것이다. 독립선언 11년 후인 1787년 각 주에서 파견된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였다.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재헌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곳이 바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 장소가 됐다. 약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장소에서 그 유명한 연방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The fundamental argument of the Constitution of 1787 for a national government was this, that if we do not remain united, we will be destroyed by the European powers. We needed a central government. 이 회의에 참석했던 55명의 대표는 거의 모두 개국 원로들이었다. 그중 대부분은 대학 교육을 받은 농장주, 상인, 변호사 및 금융가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조지 워싱턴은 재헌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8년간의) 독립전쟁은 워싱턴을 명망 있는 인물로 만들어줬다. 그는 새로운 국가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워싱턴은 육군 총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났고 국왕으로 모시겠다는 군사령관들의 제의도 거절했다. One of them, I forget, I think he's Italian by birth, but sent him a letter to this effect, and Washington's reply is quite eloquent. He says, there's nothing that you can suggest that I would find more offensive or reprehensible than the notion of myself becoming a king. And so the guy backed off instantly. So everybody knew who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e country was. It was Washington. And if he turned down a throne, well, then there wasn't going to be a throne. 워싱턴은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간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농사일을 하며 예전과 같이 농장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왕의 자리를 마다했던 워싱턴으로 인해서 결국 이 나라는 무한한 발전의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그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던 것이다. 조지 워싱턴의 주도로 116차례의 재헌회의가 열렸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회의였다. 각 주의 대표들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권위 있는 연방정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전회의 의장인 워싱턴은 열변을 토하는 대표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자신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가 회의 장소에 나타나기만 해도 그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침묵 속에서도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됐던 것이다. 1787년 9월 17일 미국의 첫 번째 헌법이 최종 완성된다. Well, I think any constitution to be successful has to represent the legitimate aspirations of the people. I don't think Americans believe that there's only one constitutional model. A parliamentary system works for England. A presidential system works for the United States. What I think is necessary is a form of government that truly reflects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that the Constitution governs. 헌법의 보장 아래 국가의 주권은 주정부로부터 연방정부로 옮겨졌다. 동시에 각 주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자치권을 갖게 됐고 연방정부는 이를 간섭할 수 없었다. 1789년 4월 워싱턴은 미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연방헌법의 제정과 실시는 하나의 진정한 나라 미국의 탄생을 알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제헌법이라고도 했다. 이 법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과 주정부, 연방정부 간의 역할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 경제발전의 법률적인 자유를 보장했다. An important element in American economic growth was the Constitution, the move from being a set of colonies within the British system, and hence also subject to some of the British mercantile restrictions, to a system that provided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Under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the states were raising trade barriers, which meant that there was economic barriers to moving goods across state lines, and hence problems with the common market. And so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was that it provided the common market. 통일된 정부를 가지게 된 새로운 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시장, 통일된 화폐, 그리고 통일된 조세 제도를 갖게 된다. 정부는 경제 운영에 있어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직접 도입했다.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진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럽의 금융 제도와 재정 제도를 들여온 것이다. (1791년 2월) 미국에는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은행이 탄생한다. 유럽의 증권시장과 거래소, 주식회사와 유사한 금융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식으로 조달된 대규모 자금으로 도로, 운하, 다리 등 국가기관 시설을 건설했다. 이 시기 유럽 산업화의 주역들이 미국으로 건너왔다. 1789년 사무엘 슬래터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의 한 기술자가 미국으로 밀입국한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방직기를 제조했고 미국 최초의 근대식 방직 공장을 세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공장은 12개 기업으로 늘어났고 이로부터 미국 초기 산업혁명의 막이 오른다. 그 후 60년 동안 미국은 300만이었던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증가된다. 이주민의 폭발적인 증가는 황무지 개간의 노동력이 되어주었고 과학기술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欧洲发展到这个时期，美国拿过这个接力棒来，然后在一个得天独厚的这样一块大陆上头，进那个相对说来没有历史包袱，然后这样发展起来。 산업혁명의 바통을 이어받은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후발주자였지만
그 속도와 힘은 유럽을 초월하고 있었다. 1860년 미국의 경제발전 수준은 대다수 유럽 국가들을 초월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연방정부의 힘은 미약했다. 미국 헌법 탄생 70주년 후 재헌회의 때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이 나라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온다. 이 위기는 연방정부가 직면한 한 차례의 시험이었다. 나는 온통 하얀 목화로 뒤덮인 땅에 서 있고 싶다. 지난날 옛 추억을 잊을 수가 없구나. 보아라, 보아라, 마음껏 보아라. 딕시의 땅은 나를 낳아준 땅이다. 이 노래는 미국에서 사랑을 받던 딕시의 땅이다. 딕시의 땅의 배경은 미국의 남부. 이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하여서 백색 황금으로 불리는 목화가 많이 나는 곳이다. 목화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프리카로부터 팔려온 흑인들이었다. 흑백이 선명한 이 노동의 현장으로부터 미국 사회의 모순이 드러났다. 당시 북부에서는 공업과 상업이 발전하고 있었고 자본주의의 제도를 실시했다. 반면 남부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바탕으로 농장주가 경제를 지배하는 노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남부의 이 제도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미국 건국의 이념과 모순된 제도였다. 노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했고 국가의 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런 노예제 폐지가 왜 재헌회의에서 보류됐던 것일까? Nobody wanted to do away with slavery because everybody recognized that if they tried to do away with slavery, that a large part of the states would not agree to this federal union. So the American Union created was a union of freedom and slavery. It wasn't just the state. The American state was not just a state developed for the capacity of to promote freedom. I mean, it also protected slavery. 1860년 11월 6일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링컨이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로 인해서 남부의 일부 주정부는 연방국가 탈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이른다. 1861년 남부의 7개 주가 연방국가에서 탈퇴를 선포한다. 미국은 설립 84년 만에 국가 분열의 위기에 직면한다. 노예제 폐지를 지지했던 북부와 노예제를 유지하고 연방국가를 탈퇴하려는 남부 사이에 4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다. 바로 남북전쟁이었다. If it could divide into two, it could divide into three, four, half a dozen. So the whole basis on which the Lincoln administration fought this war was the viability of national unity, of constitutional law, and majority rule.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비석이 마주 서 있다. 어떤 사람들은 워싱턴이 미국을 창립했고 링컨이 미국을 구했다고 말했다. 경제와 인구 모두 우세했던 북부군이 미국 역사상 유일했던 국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링컨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고 국가의 통일도 이뤄냈다. 하지만 남북전쟁은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는 미국에 또 다른 의미를 남겼다. The United States emerged from the Civil War as a single, united, and powerful nation. And it laid the groundwork, I think, for the emergence of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 in the 20th century. That would not have happened
if the United States had divided into two or more countries in 1860, or if the North had lost the Civil War. So it affected the entir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那么这个内战的意义呢？我觉得首先是美国原来宪政机制中这个分裂的主权得到了统一，它为这个美国的大工业化的发展准备了条件。这个是一个先行。如果说主权得不到统一，领土不能够得到统一，或者劳动力体制得不到统一的话，我觉得它后面的大工业化可能还会推迟，或者不会产生这么大的效果。 많은 역사학자들이 남북전쟁이 미국 역사에서 한 분수령이었다고 말한다. 전쟁은 농업, 공업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전환점이 됐고 그 이후부터 연방정부의 통치력이 강대해지기 시작했다. (1862년) 남북전쟁 기간에 미국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홈스테드 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성년이 된 미국 국민 누구나 $10의 등기 비용만 지불하면 서부에서 160에이커의 토지를 빌릴 수 있으며 5년 동안 경작한 후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미래를 창조하려는 미국인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수천만 명의 미국인과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몰려들어서 서부의 토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반세기가 넘게 진행된 미국의 서부 개척 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아래 뜨겁게 몰아쳤다. 그 결과 미국의 국토 개발은 동부 연안의 좁고 긴 지대로부터 광활한 서부 오지까지 옮겨간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를 말할 때 높은 산과 협곡, 황량한 들판을 오르내리는 카우보이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서부 카우보이의 모험과 낭만이 서부 개척 시대의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한 세기 동안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이 당시 서부에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바로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생존을 배워야 했고 후손들을 위해 경쟁해야 했다. It added a sense of adventure. It created the possibility of adventure for people who were restless. It also created the possibility for new beginnings for people who were not restless and wanted to settle down in their own place and so forth. So together, it tended to act as an incredible social a kind of safety valve that operated to make America stable and usually prosperous. 서부 개척 운동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개척과 용기, 모험 정신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며 역사학자들은 이 운동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미국만의 정신을 창조했다고 말한다. And you need to think of the Western movement as a colonizing movement, just like the initial one, which has the same effect on indigenous peoples. That is, they are deprived of their lands. They are often shunted off to places where nobody else wants to live and put in reservations and so forth. 19세기 말 개간과 경작을 거친 땅은 비옥한 경작지로 변했다. 인접조차도 드물었던 서부 지역이 미국의 중요한 곡물 창고로 바뀐 것이다. 같은 시기 미국의 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한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이곳은 에디슨 시다. 1870년대 말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가 발명한 전력은 그동안의 전기 동력을 대체했다.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탄생한 것이다. 전력은 미국 경제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됐다. 이 전력을 이용하여 이끌어낸 기술혁명, 바로 제2차 산업혁명이었다. They said, Mr. Edison, what do you think about lighting? And he said, well, tonigh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reading under my light. And in hospitals, they're doing surgery under light bulbs. And millions of citizens throughout the world are reading and living under light. That's very, very important. And that's what Edison thought about it. He was very proud of that fact. 이 발명가의 자랑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1922년 미국 국회의 통계에 따르면 에디슨은 미국 정부의 세금 수입을 50년 사이 15억 달러나 증가시켰다. 1928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에디슨이 가진 특허권 사용료로 전 세계 기업이 지급한 돈이 157억 2,500만 달러에 달했다. 에디슨은 일생 동안 1000여 개의 발명을 해냈는데 정부는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발명은 인류의 생활을 바꿔놓았고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 됐다. 그러나 에디슨은 당시 미국의 수많은 발명가 중 한 명일 뿐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다양한 발명품들이 나타났다. 1865년부터 1900년까지 발명 특허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무려 64만여 종. 이 눈부신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은 빠른 속도로 제2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나선다. 유럽 기술을 그대로 도입한 미국이 어떻게 스스로 창조하는 나라로 발전한 것일까? 在美国出现这么多这个个人奋斗成功的企业家不仅企业家也是各个行业的这个出类拔萃的人，不是偶然现象，它是有一系列的文化和制度的环境。 이곳은 워싱턴 기념탑에서 2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미국의 상무부다. 1802년 미국은 바로 이곳에 특허국을 세웠다. 아직도 입구에는 링컨 대통령의 말이 적혀있다. 특허 제도는 천재의 발명이 가져올 이익의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1787년) 재헌회의에 모인 대표들은 미국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제1조 8항을 통과시킬 때 대표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그 내용은 바로 과학과 실용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고 작가와 발명가의 지적재산 및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특허권 보호는 16세기 이미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인이 최초로 특허권을 법으로 보장했고 국가의 근본적인 헌법으로 발명과 창조를 보호했던 것이다. 초기의 특허는 모두 워싱턴 대통령이 직접 서명 발표했다. 독립선언서 초안을 제출했던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당시 국무장관으로 미국의 최초 특허심사위원으로 선발됐다. 연방정부의 특허 제도는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했고 사회 전체에 창조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The products of the mind, intellectual property, an inexhaustive resource. And the fact that we've been able to tap into that resource is directly related to the fact that we provid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our great innovators. And that has been a key throughout our history,
including today in the 21st century, to America's strong economic position in the world. 연방정부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체계적인 제도가 성숙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제2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발명 등을 기반으로 약 200년을 앞서가던 유럽 강대국을 따라잡는다. 그리고 19세기 말 미국은 유럽을 추월해 앞으로 나아간다. 이 당시 세계 강대국의 패권 구도는 변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통일된 독일이 유럽의 최대 강국으로 부상했고, 아시아에서는 20년 동안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세계 무대에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또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새로운 강대국이 성장하고 있었다. 전쟁을 통하거나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미국의 영토는 건국 시기보다 10배나 넓어졌다. 미국은 45개 주와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부상한다. 1894년 미국의 총 산업 생산량은 이미 다른 강대국을 초월했고 세계 최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 그 해는 이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지 118년, 미지의 대륙이 발견된 지 400년이 되는 해였다. 그들은 400년 동안 유럽으로부터 영향을 흡수해 서서히 성장해왔으며 118년의 숨고르기를 통해 자신들의 발전 방향을 창조해냈다. 역사는 또 한 세계의 전환점에 이르렀다. 드디어 20세기. 이 젊은 국가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